얘들아,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기 학원 교재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 종자가 빠져있죠, 종자. 세종에 종자 없죠? 쓰겠습니다. 위에. 여기 종이 없어. 종. 생종엉쟁이 아니고 얘들아. 이게 지금 폰트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 이게 예탄글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이응이야. 그러니까 옛날 조상님들, 우리 한민정음 처음 나왔을 때 조상님들의 생각은 뭐냐면 받침이 없는 말에도 가짜 받침을 써줘야 왠지 미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대. 그래서 새인데 밑에 발음 안 하는 그냥 동그라미 그려놓은 거야. 근데 우리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 얘들아. 말했지. 저기 뭐야. 뭐, 뭐. 그래. 자. 이거 그냥 우리 읽을 수 있는데 초성 없으니까 허전하다고 동그라미 그려놓잖아. 이거랑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응이 아니잖아. 받침만 진짜 이응이잖아. 그런 거랑 그런 발상의 그냥 연장이라고 아니지 원조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로 읽는 건 세종 어제. 그리고 어제라는 말은 뭐냐면 야 어명이 뭐야? 들으면 어명이요. 명령이지. 그럼 어제는 뭐게? 왕이 뭐 제작한, 왕이 만든. 그래서 세종이 직접 쓴 훈민정음.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 이거야. 그래서 방금 전에는 물론 지금 영상 녹화하는 데는 안 나왔지만 이건 보여줄 수 있죠. 이게 또 어디에 있냐? 우리 저 기존생들은 영광할 때 지난주에 보여줬죠? 여기가 어디냐? 바로 내가 이거는 직접 관람을 해보고서 5월 달에 사진을 찾아서 추가했다 했잖아. 어디야? 청와대 국무회의실. 청와대 그 본관 들어가가지고 왼쪽에 있어. 왼쪽에 대통령과 이제 고관 대작들이 국무회의를 하는 곳인데, 이거 예전 자료 찾아보면 사실 여기에, 요 자리에, 여기 정면에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던 적이 있는데 바뀌었나 봐. 어쨌든 지금은 요게 걸려 있어. 그리고 그게 바로 뭐야? 또 보이지? 세종 어제 혼민 잘렸네 지금 확대하니까 안 보이네. 보이지 이제? 세종 오른쪽에 어제 훈민 정음 그리고 잘 보면 살짝 이응이 다르게 생겨 있다. 그래서 확대를 더하면 이 모니터에 안 나와서 더 못하는데 똑같아. 그래서 아까 교대역하고 똑같아. 3호선 나란 말씀이 등길게 달아 문자로 서를 삼았디 아니할세.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부모님께 여쭤보라 했잖아. 부모님도 아직도 외우고 계실 수도 있어. 그래서 어릴 때 뭔가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너희 때는 어쩔 수가 없다. 왜냐면 그게 평생 가거든. 그래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얘들아 중요한 걸 하고 있다는 걸 일단 인지를 하시고. 근데 문장이 짧아. 그 세종도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야. 문장 두 개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싹 다 해놨어. 현대어로 먼저 볼게요, 얘들아. 중학교 과정에서 현대어로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 때 근데 위에서 보내지. 성조까지, 저 방점까지 붙어 있는 형태로 볼 텐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까지. 처음부터 딱 대놓고 지르는 게 뭐라고? 무슨 정신? 우리말은 중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순도 다르고 멋도 다르고 그래서 중국의 글자 한자는 우리 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고대 국어 할 때 이미 봤잖아. 우리 조상님들이 몇 천 년에 걸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고유명사의 표기, 서기체, 구결, 이두, 향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었겠어? 그렇게 온갖 정말 노력을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완벽히 표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 봐봐. 그 뒤에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자, 이 두 문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무슨 정신? 애민 정신이죠. 내가, 이거 수업할 때마다 세종을 타일인간급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신입생들한테도 뭐 저기 지난주에도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왕이 글자를 만든 사례는 인류 역사에 없다고 해서 세종밖에 없어. 왕이. 왜? 멍청해야 다루기 쉬우니까. 멍청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 28자를 만드니 무슨 정신? 아, 창조 정신. 요거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생략되기도 해요, 그냥.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4개인데 중학교 때는 3개만. 뭐? 바로 뒤에 이어지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무슨 정신? 실용 정신. 자, 봐라. 지금 괄호로 묶은 부분에 빠진 데가 있나? 글자 하나도 안 빠졌죠? 진짜 저기 뭐야 글도 잘 씀. 이거 세종이 직접 쓴 거. 야 자기가 만든 문자로 자기가 쓴 거라니까. 근데, 어 진짜 내가 계속 이거 인간이 아니 탈인간 발사 생각도 인간이 아니고 능력도 인간이 아니야. 절대음감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박연이 검은콩가 뭐 연주하는데 그 키 약간 이상한데 보니까 진짜로 왕이 알려줬다는 일화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얘들아 니네 지금 모르지만 지금도 있을 수 있겠다. 전화하는데 그 1부터 9까지 0까지 누를 때 음이 다 다르잖아. 그거에 소리만 듣고 전화번호 알아내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절대 음감이 있는 사람들이지. 자, 아무튼 이제 위로 올라가서 훈민정음을 볼 건데 왼쪽에 글자 왼쪽에 봐봐. 처음에 딱 세 글자를 봐봐. 왼쪽에 점이 없는 경우 나. 왼쪽에 점이 하나 있는 경우 라. 점이 2개 있는 경우 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 이게, 얘들아, 우리 이 당시에 중국을 굉장히 좋아했던 거 알잖아? 중국처럼 성조가 있었던 거야. 근데 점이 없으면 평범한 소리고, 점이 하나 있으면 높은 소리고, 점이 2개 있으면 높았다 낮아지는 소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읽으면 수업이 안 되겠죠? 어? 수업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성조가 지금 선생님이 알기로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성조 있는 말이 중국말이잖아. 그리고 베트남어도 성조가 있어서 성조는 뜻을 바꿔버리죠? 어? 이 성조는 근데 경상도 말에는 좀 있죠, 아직. 성조가 아니라 억양으로 뜻을 바꾸는 거. 얘들아, 경상도는 이거 구분한다 했잖아. 이걸 발음으로 받아 적기가 된대잖아. 이거 2개 발음이, 억양이 달라서. 또 뭐 있어?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자매품 오의 오승도 있어. 이거 받아쓰기 다 내가 부산 경상도 친구들한테 확인을 했다니까, 정말. 돼. 하나는 이고 하나는 이라. 달라. 아무튼 근데, 우리 이제 그거 이제 경상도 한정이고 대부분 우리는 이제 성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내용 위주로 볼게. 아무튼 이걸 방점이라고 부르고 얘들아 조선시대에 존재하다가 금방 사라졌어. 글자 왼쪽에 있다. 자 그럼 내용을 보세요. 나란 말씀이 얘들아 말씀인데 높임말이 아니야. 이 당시엔 그냥 나라의 말이 우리 말이 비운귀 자 당시 중국이라는 말에 저기 뭐야 그야말로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흉내낸 거야. 그 있잖아. 저기, 요렇게. 중국이라고 안 쓰고 중국 발음을 흉내낸 건데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 읽어보세요. 저번에도 써줬지. 2번째 거 읽어봐. 읽어봐. 이때 녹화하는 거 알고 엄두를 못 내죠. 바나나. 이렇게 쓰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쓰지만 사실은 한글은 위대한 문자라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쓰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원 발음에 훨씬 더 가까워지지. 얘들아, 3번째 거, 토마토. 이런 외국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 속으로 다 읽어봤지? 요런 식으로 쓴 게 듄극이라고. 당시 중국어 발음으로. 알겠죠? 그래서 자, 듄깃과 달라서, 듄깃의 달아는 달라서, 다름으로, 그럼 그 당시 문자라는 건 뭐야? 한자겠지. 한자와 서로, 자, 그때는 서르야. 서로 사마띠, 어울리지 아니할세, 아니함으로, 자주정신. 이런 전차로, 얘들아, 전차가 까닭. 이런 이유로, 지금이랑 의미가 다르죠? 어린은 당시에 뭐다? 어리석은.
그래서 어린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애들을 위해 만들었구나. 아니야. 어린 백성이, 얘들아, 이거 이제 백자라고 읽을 수 있죠? 아래와 옆에 이가 있으니까, 즈대랑 똑같죠. 애로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자, 니르고저, 이르고자. 얘들아, 이르다에서 온 말이 이름이지. 얘를 뭐라고 일러? 시험지. 시험지라고 이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르고저 홀빼. 하고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자 신입생들아 이거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이게 저기잖아 병서잖아 뒤에 거를 두 개를 읽으면 돼 그러니까 쌍디귿으로 읽으면 돼 그래서 마침내 제 뜻을 지금은 뜻을이지 근데 디귿 받침에서 뜻을로 연음을 한 거야 마침내 제 뜻을 실어가 능히 펴디 구규모도 아직 없었던 거지. 펴지잖아, 지금은. D를 G로 읽잖아? 이때는 아니야. 그래서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 갑자기 임금님이 욕하는 게 아니고, 놈은 당시에는 그냥 사람이란 뜻이었던 거지. 그래서 놈이, 사람이. 근데 지금은 놈은 그래서 의미가 축소된 경우야, 얘들아. 왜냐면, 여기 지금 열 몇 명 있지만 이 중에 놈은 일부죠. 깝치는 놈, 시험 탈락하는 놈, 요런 사람들만 놈이고 나머지는 놈이 아니죠? 그래서 놈은 사람 전체를 가리키다가 의미가 축소가 됐어. 그 다음에 하다가 많다야. 그래서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자, 이것도 어여쁘다. 의미가 바뀐 거죠. 불쌍하게, 가엾게. 애민정신.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이것도 이응 읽는 거 아니다. 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겨 쉽게 익혀. 그래서 옛날에 대치동에 진짜 국어학원 얘들아 수빈이겨 학원이라고 정말 있었음. 아는 사람만 아는 이름이지. 고등교육 받아야 알지. 수빈이겨 학원은 그럼 지금 말하는 거 쉽게 익혀 학원이잖아. 쉽게 익혀서 날로 씀에 근데 이제 당신은 숨이라고 했던 거지?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따름이다. 그러면 훈민정음의 구성을 볼게요. 얘들아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 본 훈민정음의 구성과 달라. 자음 17자, 모음 11자 그건 훈민정음이란 글자고 오늘 보는 훈민정음은 책이야 책.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글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책의 이름이기도 해.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이 책이야. 이건 지금 어딨냐? 대구에 간송미술관에 있어요. 그럼 가서 볼 수가 있어. 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해. 왜 해례냐면 해설하고 얘가 들어있어서. 이름 쉽죠? 훈민정음 해례본. 야, 내가 아무도 모르는 문자를 지금 나만 알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그 해설서는 뭘로 써야 돼? 한자로 쓰여 있어야 되죠.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은 제자 원리와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한 한문 해설서야. 한문으로. 그래서 이걸 이 당시, 그니까, 저기 뭐야, 사람들이 한 건 아니겠고, 공부를 한 거지, 이걸 가지고. 훈민정음 원본이다. 본문이 예의 부분이고, 세종이 썼고, 해설에 해당하는 해례, 해설과 예는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표 저자는 세종. 그다음에 집현전 학자들이 거들었다. 그러면 예의 부분에 바로 창제, 오늘 아까 앞에 했잖아, 창제 동기. 애들이 불쌍해서 사람들이 목적 매일매일 써라. 그 다음 새로운 문자와 음가를 한자로 설명하고 있겠지, 당연히. 그 기존의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한자의 예를 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무슨 소린데, 한자에 뭐, 고자 쓸 때 그 발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초중 중성어를 합해서 음절 만드는 방법도 나와 있고, 성조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세종이 직접 쓴 어제가 왕이 쓰니라 했죠.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 실려 있고. 이거 스타벅스 한국 기념 컵으로도 있잖아, 머그컵. 요새는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음. 근데 원래 있었어. 그게 도시별로, 나라별로 왜 스타벅스가 내놓는 것들이 있잖아. 한국 기념품으로 있었어.
그리고 해례는 해설과 예인데, 봐봐. 제자 해는 알겠지? 글씨를 만든 것에 대한, 제작한 것에 대한 해설, 소성은 초성에 대한 해설, 중성해는 중성이 모음이니까 모음 관련 해설, 종성은 받침이니까 받침 관련 해설, 합자해는 이것들을 합쳐서 글씨 쓰는 방법 해설, 용자래는 실제로 글씨를 사용하는 글자를 사용하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정인지의 서문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창제 취지 이유 뭐 이런 거 다 나오고 마지막으로 편찬자 세종과 아이들 그리고 편찬일 언제로 되어 있냐면 1446년인 건 우리가 알죠. 근데 9월 상순 그러면 한 달을 열흘씩으로 상순 또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나누는데 상순이니까 1일부터 10일이잖아. 그 이걸 양력으로 치환하면 10월 1일부터 10일이잖아. 그래서 그냥 한글날을 9일로 띡 정한 거야, 얘들아.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온 이 책의 편찬일이 한글날 제정의 기준이야. 10월 9일. 또 우리나라 사람들 홀수 좋아하거든. 그 다음, 여기 나타난 문자 생활은 아까 봤죠? 현실. 국어랑 말이랑 글이 안 맞아. 서로 짝다리야. 창제 동기는 그래서 백성들이 가엾어서. 목적은 백성들이 앞으로 편리해지라고. 다음, 훈민정음의 내용은 다시 한번 자주정신. 국어와 한자가 통하지 않는다. 자주정신. 백성들이 가엾어서 만들었다. 애민창조 정신. 앞으로 편리한 문자 생활을 해라. 실용 정신. 됐고, 이제 뒤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도 더 전인데 얘들아 한글을 수출했다고 했죠. 이거 전에 보여준 적 있죠. 이건 인도네시아의 그 찌아찌아족이라는 부족의 초등 국어 교과서인데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고, 우리한테 글자를 이제 수출해준 우리한테 감사하는 의미로 토끼전을 초등 교과서에 실어서 가르친다 했죠. 토끼전, 토끼의 간. 그래서 이렇게 원문과 번역을 대조해보면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찌아찌아족의 말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멍청한 놈아. 어? 꺼져라. 이 정도는 이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봐봐, 얘들아. 이런, 여기 순경은 비읍 보이지? 어? 이게 뭐냐면, 이 나라 찌아찌아족의 말에는 V 발음이 있는 거야. 그 V 발음을 표기할 수 있게, 이것도 우리가 중국어 저기 하려고 만든 거거든. V 발음이야. V 발음이라고 전해져. 이것까지 살려서 수출을 한 거죠. 그리고, 그치.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쓰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애플, 바나나, 우리끼리만 알아보면 그만이라서. 외국인하고 의사소통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리고 심지어 카메라는 사실 발음 기호로는 캐머러라고 써야 되거든? 캐머러라고 쓰지도 않아. 우리끼리 그냥 카메라야. 알겠죠? 그러면 날개 문제부터 봅시다. 날개 문제 5개. 답하고 저 답이 잘못 나온 게 있어서 이따 설명 잘 들어야 된다, 얘들아. 해설지랑 다른 게 있다. 아? 아까 말해 옆에 점 찍은 게 방점이라고 했는데 안 듣고 헛소리 하죠. 성조를 표시한 게 방점이라고.
날개 문제는 다 했죠. 몇 개 안 되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잠깐만. 1번. 1번 답은 4. 2번이 해설이랑 달라. 얘들아, 답은 1번인데, 왜냐면, 보세요. 달 아는 얘들 아까 선생님 달라서라 했잖아. 그러면 달라서 현대어로 달라서고, 나라의 말이, 우리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그러면 달라서의 기본형이 뭐지? 다르다지. 다르다면 어가는 다르지. 자, 다르 더하기 아서나 어서가 붙은 거잖아. 다르, 아서, 달라서. 근데 이제 불규칙 활용이 일어난 건데, 달라서 원인과 결과야. 그래서 연결함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함이로 이어져서 앞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결과. 한자와 우리말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해설은 자로 돼 있어요. 1번이에요. 부사용어미는 어떤 게 보면 다르게. 다르게가 부사용어미야, 대표적으로. 다르게 생겼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3번은 3. 그리고 4번 2, 5번 2. 질문. 쉽죠? 문제가 너무 쉬워졌어. 교재 바뀌면서. 자, 넘겨서 확인 문제. 열 문제 시작. X 표시하면서 푸는 게 빠를 거임. 아니, 비슷해? 음. 다 못한 사람. 없죠? 문제가 너무 쉽다 했죠? 자, 부른다. 보자. 1번은 다지. 얘들아, 언해라는 말이 붙으면 언해가 한글 해석이야. 왜 한글을 언문이라고 불렀다고 부르기도 했어. 그래서 언해는 한글 해석이라서 예를 들어 소학. 그럼 이제 그 어린애들이 보는 그 저기 유교 성리학 책인데 소학은 당연히 중국 한자로 쓰여 있겠지. 근데 소학 언해라고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할 거야. 소학 언해는 소학을 한글로 옮겨 놓은 거. 그다음에 노걸대라는 책이 있어. 노걸대라는 책은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중국어 공부하던 교본이야. 우리 조상님들도 중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교본이 있는데 회화책. 근데 그걸 또 언해가 있어. 노걸대, 언해는 그래서 노걸대를 그 중국 교본을 한글로 옮겨 놓은 거. 그래서 당나라가 아니지. 중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조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그런 회화가 있어. 나중에 할 거고. 그다음에 2번은 1.
3번은 4, 아니, 3, 그 다음, 4번 2, 5번 2, 근데 6번도 답 잘못 나왔는데 얘들아 5가 아니라 3번이다, 3번. 3번으로 표시해놔야 돼. 답지 틀렸어요. 그 다음 7번 3. 이걸 모르면 현대인이 아니죠, 그치? 현대 한국인이 아니야. 8번 5, 9번 4, 마지막 10번 4. 질문. 너무 쉬워서 X 표시도 안 하고 답만 불렀습니다. 그럼 바로 문학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문학까지 끝나고 시랑 독해를 한 다음에 이제 문제 풀 시간을 줄게요. 향가. 오늘 할 문학은 향가 두 개, 두 편. 향찰로 쓰였어, 향가는 참고로. 향자 돌림입니다. 자, 향가란 신라에서 시작돼서 고려 초까지 쓰였던 서정시. 네, 고려를 대표하는 장르는 고려가요라고 있어요, 얘들아. 니네 나중에 이제 가시리 할 거고, 청산별곡 할 거고, 뭐 서경별곡 할 거고. 그래서 오래 못 갔어. 그러니까 이건 신라의 대표 장르야, 지금은. 자, 그래서 향찰로 표기된 우리 고유의 시가를 뜻하는데, 대표 저기가 신라. 그러니까 봐, 우리 지지난주에 저기 고대 시가 하면서 뭐야, 공무도화가, 구지가, 그러면 고구려랑, 아니, 고조선이랑, 가야랑, 그 다음 지난주에 황조가, 고구려, 정읍사, 백제, 드디어 이제 신라로 넘어온 거죠. 향찰로 표기된 시가를 말하는데, 내용은 다양해. 얘들아, 향가가 지금 전해지는 게 총 25수거든? 25수인데, 나 고등학교 때도 25수.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뭐 새로 발견된 게 없어. 25수 안에서 경쟁하는 거야. 근데 내용은 그냥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건 일단 주술적 내용인데, 특히 우리 다음 주에 할 처용가. 처용이라는 사람의 노래거든? 이 처용의 얼굴 그림을 문에 붙여놓으면 옛날 사람들도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얘들아, 전염병이잖아. 그 역병. 근데 옛날에 이제 왜 걸리는지도 대부분 몰랐을 테니까 알면 대처했겠지? 그러니까 역병에 걸려서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데 전염병에. 처용의 얼굴 그림을 그려서 문 앞에 붙여놓으면 그 역신이, 전염병 옮기는 역신이 피해간다는 믿음이 있어서 이 노래 이후에 근데 처용 얼굴도 좀 한국인 같이, 우리나라 저기 뭐라고 한국이 아니라 아무튼 우리 우리 저기 뭐 우리 민족처럼 안 생겼거든. 그 설이 많은데 그건 다음 주에 할 거고. 난 불교적인 내용은 원 왕생가 얘들아 이렇게 읽어야 돼. 영어처럼 서술어가 앞에 와. 원하다 왕생 극락 왕생. 나 지금 뭐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 아무 병 없이 오래 살게 풍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랑 똑같이 왕생을 비는 노래. 그다음에 도 천수관음가 천수관음이 관음 저 불교의 관음보살 과 관련이 있겠죠? 천수보살과 관련된 노래. 그다음에 오늘 할 제 망매가 자 제사 지내는 노래 망매. 망자가 죽은 사람이고 그렇다면 망매는 죽은 자매할 때 매야.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 그다음에 형식상은 얘들아 딱 세 가지 타입밖에 없어. 네 줄, 여덟 줄, 열 줄. 이게 정형수라는 게 줄 수로 그냥 그게 형식이 정해지는 거야. 다섯 줄, 일곱 줄이 나중에 근데 하기다 일곱 줄짜리가 하나 있긴 한데. 아무튼 4, 8, 10이 대부분이고 4구체가 가장 초기 형태겠죠? 그리고 8구체는 19체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겠죠? 그리고 19체가 가장 정제되고 완성된 형태야. 근데 얘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 어떻게? 4대 4대 2. 네 줄, 네 줄, 두 줄. 합하면 열 줄. 19채.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을 마지막 구라는 의미에서 낙구라고 불러. 낙구라고 부르는데 여기 무슨 특징이 있냐면 얘들아, 고인물들은 이미 1학년 때 제망매가를 시험송으로 외우기 시켰잖아. 시켰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으면 바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아 계속 말하지만 아무거나 시키지 않아. 다 나중에 만나는 걸 시키거든? 근데 그때 마지막 두 줄이 뭐였냐면 미타 찰에서 만날 나 도닦아 기다리련다 요거였거든. 그 있잖아. 항상 19채는 아홉 번째 줄이 아로 시작해. 감탄사로 시작을 해. 근데 이게
막 세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이 감탄사로 시작하거나 뭔가 형식이 정해져 있다. 라고 하면 딱 시조의 종장이 세 글자로 시작하는 거랑 연관을 지을 수가 있지. 그래서 그리고 시조 중에 실제로 얘들아 세 글자, 시조는 종장이 항상 상음보로 고정되어 있잖아. 거기에 뭐 할 거 없으면 조상님들이 감탄사 많이 넣었어. 어즈버. 아니면 아이, 괜히 애를 불러. 아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후대 시조의, 특히 종장의 형식에 영향을 준 게 19채의 낙구야. 마지막 향찰은 알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 그래서 약간 해석이 다양한은 아니고 그 해석자에 따라서 좀 의견이 달라지는 향가도 아직 있어. 그러면 향가의 의의는 뭐다? 최초의 정형식. 그전까지는 없었어, 얘들아. 그전까지는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거 봐봐. 최초의 개인적인 노래는 있었어도 형식면에 있어서 어떤 고정은 없었거든. 네, 최초의 서정시고 신라어 연구의 자료고 그럼 지금이 어디야? 경상 북도냐? 남도인가? 거기 경주 포항 뭐 그 일대겠죠. 그 다음에 향찰은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 발전시킨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시의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거의 조상급이니까 끼쳤다. 전승 방식은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것이 많다. 또 우리 오늘 서동요도 네 줄짜리 아주 간단한 거 할 건데 배경설화가 헐배 길어. 그 다음에 향가 작가는 귀족계층이죠. 그리고 승려도 거기에 속했어, 당시에는. 승려나 화랑 같은 귀족계층. 왜 승려가 귀족계층이야? 당시에 국교가, 나라의 종교가 불교였으니까. 당연히 대접받았겠지. 하지만 일부 여성 일반인도 있다. 근데 우리가 일단 지금 배울 작품엔 없고, 세 권의 책에 전해진다고 해, 향가가. 이건 나중에 내신할 때 외우면 돼. 근데 일단 1년에 삼국유사의 14수가 전해지고, 그러니까 책 이름하고 숫자까지 외워야 되거든, 나중에. 전이라는 책에 11수가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럼 벌써 25수 찾았지. 이 3대목이라는 책이 전설의 책이야. 이 책은 나 고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이름만 전해지고 있어. 근데 이 3대목이 여러분 집에 있을 수도 있어. 이 3대목이 발견되면 이제 대박인 거지. 그리고 향가의 시험 범위는, 공부할 범위는 훨씬 늘어나겠죠. 아무튼 3대목, 어딘가에 남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이 뭐야? 전설의 책. 이거 들고 이제 TV 진품 명품 나올 수도. 그럴 필요도 없죠. 넘겨보세요. 향가의 주요 작품은 사구체는 일단 서동요. 오늘 할 거 서동이 지은 노래라 서동요지. 서동요가 아니야? 서동요야. 서동은 나중에 백제의 무왕이 되는 인물이고 가장 현재 전해지는 오래된 향가야. 그 다음에 팔구체는 두 개. 모죽지랑가는 뭐냐면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야. 그 한자를 보면 대충 짐작이 돼. 모죽지랑가인데 추모가. 그 다음 다음 주에 할 처용가. 처용이 지었고 유명한 구절 있죠. 밤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 잠자리에 다리가 네 개다. 다리가 네 개인데 둘은 내 건데 이거 내 아내. 둘은 내 아내의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고. 다음 주가 기대되죠. 그 다음에 19채는 아까 말한 원 왕생과 극락 왕생을 바라고 제 막매가 자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비는 가장 예술성이 뛰어난 향가. 그다음에 안민가는 딱 한자 보면 알겠지.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를 하십시오라는 노래고 다음 주에 할 찬 기파랑가도 기파랑이 화랑 이름이야.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또 기파랑도 죽었어. 추모가. 그러니까 모 죽지랑가랑 찬 기파랑가는 전부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야. 맹자 그럼 서동요부터 보겠습니다. 서동요는 네 줄짜리 향가인데 이 노래의 내용이 실현이 되거든. 예언적이고 근데 애들한테 주로 퍼뜨렸거든. 그래서 짧아. 네 줄이니까 얘들아 짧지. 니네들 시험송이 네 줄이면 금방 하잖아.
동요적이면서, 니네 그 황조가 겁나 빨리 했잖아. 참요가 뭐냐면, 참요라는 말 뜻엔 두 가지가 있어. 둘 다 써봐. 첫 번째가 예언하는 노래. 두 번째는, 아이, 뭐야, 쭈구리. 노래. 두 번째가 모함하는 노래야. 근데 이 서동요는 둘 다야. 이 둘 다에 해당돼. 왜냐면, 멀쩡한 사람 누명 씌우는 노래거든. 노래 내용이 뭐냐면, 선화공주는 밤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밤마다 몰래 나가가지고, 서동이란 남자랑 얼레리 꼴레리, 이거야. 서동 나쁜 놈이야. 이게, 지금 현대 시각에서 보면, 그 완전 범죄야, 범죄. 여러 범죄의 저기들이 있어. 근데 이제, 다르죠. 얘들아, 옛날 얘기도 그렇죠. 그래서 요새 부모 중에는 애들한테 전래동화 막 아무거나 읽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대. 대표적으로 선녀와 나무꾼 같은 것도 얘들아, 그 나무꾼 완전 범죄자죠. 여러분 중에 내용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부모님이 안 읽히셨으면. 그 노른과 사슴도 나쁜 놈이죠. 지 살려줬다고 고맙다고 범죄 힌트를 줘가지고, 일단 난 목욕하는데 훔쳐봐. 범죄. 옷 훔쳐가. 범죄. 그 자기가 그 범인인 거 속이고, 남의 인생 망쳐놔. 범죄.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물론 그랬는지 어쨌든지 입도 싸가지고 나중에 결국 자기가 자기 저기를 해버리지만. 보세요. 주제는 일단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어쭈 선화공주가 남자 만나고 다닌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 하지만 선화공주는 서동이 누군지도 몰라 실제로는. 그래서 서동이 선화공주를 좋아해가지고 지어서 퍼뜨린 거야. 왜? 쫓겨나게 만들려고. 궁궐에서 탄핵당하게 만들려고. 나쁜 놈이죠. 자, 특징은 진평왕이 선호공주 아빠거든. 진평왕 때 무왕이 지은 게 아니라 서동이 나중에 무왕이 되고 이 노래를 지었을 땐 그냥 일반인이었지. 백제 일반인이었어. 그 일반인이었던 무왕이 지은 사구체 향가고 배경설화가 전해지면서 현재 전해지는 향가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 삼국시대니까. 서동은 백제 사람이야. 근데 왜 신라 갔는지 알아? 공주가 이쁘다는 소문만 듣고. 이 완전 외모지상주의자인. 자, 그래서 서동요의 배경설화를 볼게요. 이 설화가 더 긴데, 당연히 길겠지. 영웅설화야. 얘들아, 영웅설화는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패턴이 있어. 일단, 태어나는 게 이제 일반인하고 달라. 아래서 태어나고, 무슨 태양이 비치니까 잉태해서 태어나고 막, 하여튼 사람이 아니야. 일반적인 포유류가 아니거든. 그리고 무슨 뛰어난 재능이 있어. 근데 그걸 항상 주변에서 가만 안 둬서 시련과 고난을 겪어. 근데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서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세운다. 이런 패턴이 뻔하게 있는데 얘도 그래. 이 서동도 그렇고 어쨌든 이 주제는 선화공주와 결혼하고 왕위에 서동이 올랐다. 영웅설화적인 요소가 아까 그건데 이게 이 향가 서동요를 알려면 이 얘기를 알아야 된다. 요거야. 넘겨볼게 얘들아. 이 서동요는 소통의 맥락. 신라 시대의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게 얘들아 고작 말 얘기하거나 근데 막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 다 근거리밖에 안 돼. 얘기하는 건 근거리. 사람들이 대부분 몰랐어. 그러니까 얼마나 의사소통 수단이 제한적이야. 근데 서동은 공주를 쫓겨나게 만들고 자기가 공주를 직접 만나고 싶단 말이야. 얼굴도 못 봤지만. 그래서 이런 남한테 누명을 씌우는 노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작전을 폈냐? 애들한테 퍼뜨렸어. 그러면, 근데 이게 또 만국 공통인 거야. 일단 어쨌든 조상님들도 남 얘기하는 건 엄청 좋아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이 소문이 전국에 쫙 퍼졌고 결국 신하들까지 공주를 탄핵하라는 건의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자는 죽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 진짜로 쫓겨나. 귀한가. 자, 이유와 감상을 보면 참요, 아까 말한 모함하는 노래, 예언하는 노래고 다시 한번 주제.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선화공주가 밤마다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데 그 남자 이름은 서동이다. 정식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밤에 이런 야, 이게 삼국시대잖아. 근데 우리 사랑손님과 어머니 했잖아. 오키 엄마.
1930년대가 배경이야. 근데 몇천 년, 그러니까 우키 엄마는 자기가 18살 때 우키를 임신하고 있는데 아빠가 죽었잖아, 남편이. 평생을 혼자 살 운명, 애초에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 이때는 더 했겠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서동이 이 노래를 만든 의도는 뭐다? 공주 보고 싶어서. 그래서 선화공주랑 결혼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소문을 낸 거야. 자, 영웅설의 일반적인 패턴 아까 했는데 봐봐. 일단 출생이 기이해. 어? 그 난생이라고 난생이야. 얘들아, 계란할 때 란이야. 란생. 그러니까 파충류, 조류, 뭐 이렇게 난생. 비범한 능력 뭐든 하나 있어. 근데 고난과 시련을 겪고 조력자가 이제 도우미죠. 도우미를 만나서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데 주몽 같은 케이스도 그렇잖아, 얘들아. 주몽도 아래서 태어나고 활을 잘 쏴서 주몽이죠, 이름이. 주몽이란 말이 활 잘 쏘는 사람 이 뜻이야. 그래서 그 주변에 왕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제 저기 뭐야 주몽이랑 엄마를 돌봐준 그 왕의 아들들이 얘가 혹시 왕이 될까 봐 후계자가 될까 봐 엄청 견제를 하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가죠. 그런데 앞에 큰 강이 가로막혔는데 하늘을 대고 뭐라고 하냐면 얘가 또 아빠가 해모수라고 뭐 물의 신의 아들인가 아무튼 또 까먹었네. 아무튼 그래. 그래서 엄마는 또, 아, 얘, 저기 주몽의 아버지가, 아니, 외할아버지가 용왕인가? 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옛날 교과서에 다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혈통을 읊으면서 내가 지금 도망쳐야 되는데 앞에 강이 막고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거북이 자라 물고기들이 다리를 만들어줘가지고 건너. 그리고 나서 성공. 고구려를 세웠으니 그때 나이 몇 살? 14살. 그래서 애들이 현타가 세게 왔죠. 같은 나이에 나는 뭐 하고 있나,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서동요의 배경설화는 봐봐. 그러니까 서동은 어떤 똑같은 패턴을 받고 있냐. 첫 번째, 기이한 출생. 아빠가 용이야. 아빠 용이신 분, 아무도 없죠. 일단 아빠가 용이라는 것부터 어나더 레벨이야. 그 다음에, 고난과 시련은 그냥, 이거는 그냥 평이한 편. 얘가 겪는 고난은 가난해. 그래서 소동이라는 이름은 얘들아 한자로 말을 캐는 동, 아이야. 근데 이걸 순 우리말로 하면 마 더하기 무슨 둥이 있잖아. 쌍둥이, 뭐 흰둥이. 그래서 마둥이, 맛둥이 서동의 우리말이야. 말을 캐다 팔면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능력이 뭐가 있냐면 능력도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이 돼 있어. 그냥 재능이 뛰어 무슨 재능인지 모르겠는데 재능이 뛰어나고 도량을 깊었다는 게 이 하는 짓 보면 잔머리가 잘 들어갔다. 어? 나쁜 쪽으로 잔머리가 잘 돌아가서 근데 결국 선화공주를 손에 넣는다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룬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머리가 나쁜 애는 아니야. 그리고 고난의 극복이 바로 공주와 결혼해서 신분 상승을 해. 그리고는 백제의 사람들의 신망을 얻어서 왕까지 되는데 성공. 이걸 다 100% 진짜라고 믿을 순 없지만 일단 와 용이 약발했는데 장난? 자,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상은 신분제가 있었고 알 거고 국경을 넘기가 쉽지 않은데 얘들아 지금 우리는 고구려 아니 신라 땅은 경상남북도일 거고 전라도는 아니 백제는 충청도 전라도일 거라서 국경 개념이 없잖아. 근데 이 당시엔 다른 나라였으니까 국경을 지키는 각각의 저기가 있었을 텐데 네가 그래서 백제 사람인데 순전히 그 공주가 예쁘다는 말만 믿고 국경을 넘거든. 어떻게? 머리를 깎고 승려로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삼국이 다 국교가 불교였잖아. 지금 왜 외교관한테만 뭐 나오는 특수 여건처럼 일단 겉모습이 스님이면 프리패스였나 봐.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랑 얘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이야기가 확 커진 거고 여성의 정절을 중시한 건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탄핵 사유가 돼버린 거고 공주도 그래서 벌을 받았고 귀양 갔고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았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 당대 사람들한테 사랑받은 이유는 또 뭐다? 서동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수단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수단과 방법을 다르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와, 마케는 그냥 평범한 아이에서 한나라의 왕이 되다니 부럽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볼게요. 아니, 서동요는 볼 것도 없어, 얘들아. 이거 봐. 이거 오히려 서동요는 너희 고등학교 때 이거 나온다니까, 이거. 향찰. 이거, 우리 저기 딴 거. 님 주자 이거 두 개. 선화, 공주, 님, 은. 그래서
얘는 음으로 읽지만 얘는 뜻으로 님이라고 읽는다 했잖아. 이게 나을 거야. 내용 자체는 별게 없어. 봐봐.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이미 임자가 있다. 시집 가놓고 맞둥 한자로 서동이라는 남자를 밤마다 몰래 안으러 간다. 라는 내용이죠. 자, 볼게요. 배경서라. 서동요는 신라시대에 불렸던 향가 가운데 하나인데 향가는 뭘로 쓰였다? 향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기록됐다. 서동요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진다. 그걸 볼게요. 백제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무왕의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오키 엄마처럼 이미 남편이 있었는데 죽었어. 근데 그 뒤에 만난 두 번째 남자가 누구야? 용이야, 용. 서울 남쪽 연못가에 집을 짓고 홀로 살던 중 금옷의 용과 정을 통해 장을 낳았다. 인간이 아니네. 자, 기이한 출생. 무왕의 어릴 적 이름은 서동 또는 우리말로 맞둥이었는데 왜 항상 말을 캐다 팔아 생활하였으므로 특징 가난. 시련이 여기서 가난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근데 서동은 재능이 뛰어나고 도량이 넓고 깊어 헤아리기 어려웠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 근데 효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가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다. 귀가 얇아. 그래서 그는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 경주겠죠? 로 왔다. 스님으로 분장을 한 거야. 그리고 얘들아, 이 사람은 마는 일단 마 전문가잖아. 근데 옛날 어린이들은 니네 성장기니까 알겠지. 항상 배고프죠. 여러분이 굳이 고기를 몇 인분씩 먹냐는 물어보지 않겠어. 근데, 그러니까 얘네 어린 신라 애들한테는 마도 아주 귀한, 쉽게 못 먹는 간식이 될 수 있었겠지. 그래서 말을 나눠주니 아이들은 호감을 가지고 그를 따랐다. 그래서 애들의 호감을 산 다음에 마침내 한 편의 동요를 짓고, 어? 애들한테 이 동요를 부르며 다니게 했는데, 이거 약간 우리 시험 청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냐? 야, 제일 빨리 하는 사람 마 3개 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퍼뜨린 거지? 마을의 아이들을 꿰어 자기가 지은 동요를 부르며 다니게 했다. 동요는 거리에서 거리로 마을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번져 드디어 대궐에까지 알려지게 됐고 모든 벼슬아치들은 왜 사실 확인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문만으로도 치명적이라고 봤겠지.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로 믿고 선화공주의 옳지 못한 행실을 탄핵하여 공주를 먼 시골로 귀양 보내도록 했다. 공주가 누명을 쓰고 귀양 갈 때 엄마가 또 딸이 얼마나 불쌍하겠어. 그래서 어쨌든 먼 길 가니까 여행 경비로 황금을 한 말 줬는데 이러면 이제 어디 가서 굶고 고생하고 하진 않을 거니까. 서동의 계획대로 됐잖아. 공주가 궁궐 밖을 나왔잖아. 공주가 귀향지로 가는 길에 서동이 나타나 공주한테 접근을 했어. 맞은 게 아니라 공주한테 접근한 거지. 그래서 절을 하고서 자기가 공주의 이제 가드 역할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거, 공주는, 근데 약간, 머리가 비록 삭발이었어도, 호감형이었나 봐? 머리는 물론 그 뒤에 좀 자랐겠죠. 이게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 외모가 호감형이었나 봄? 아니, 뭐 하는 짓이? 공주가 얘가 마음에 든 거야. 자, 공주는 걔가 어디서 온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도 못했지만 어쩐지 그가 믿음직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져서, 오케이 했고, 드디어, 노래가 현실이 됐어. 몰래 정을 통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참요라는 거야. 예언하는, 처음엔 모함만 하는 노래였는데, 예언하는 노래가 돼버린 거지. 그대로 됐으니까. 그런 뒤에 공주는 심지어 처음에 이름도 몰랐던 거야. 이 남자 이름이 서동이라는 걸 듣고, 본인한테 듣고서 그 동요가 실현되었음을 알았다. 모든 것이 서동의 빅픽처. 그리고 갑자기 서동이 백제왕이 됐다고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그래서 백제로 가. 결혼을 했잖아. 이제 남자의 고향 백제로 가. 그, 홀어머니가 기다리는 과부였잖아. 홀어머니 가는데, 이제 저기 뭐야, 공주가 엄마한테 받은 그 금 내놓으면서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다. 그랬더니 서동이 막 웃으면서 내가 말을 캐는 뒷선에는 이게 세고 셌는데 이러는 거야. 금의 가치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공주가 진짜 확인해 보니까 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공주의 생각에 이거를 우리 아빠한테 보내면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도 인정을 해줄 거고 여러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지명법사라는 스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스님이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이거를 백제에서 신라로 띡 옮겨줘. 아, 또 진평왕은 물질 만능주의자였나 봐. 그 금을 보고 서동한테 호감이 생겨서 야, 니네도 막 니네 옆집 사람이 막, 막 트럼프한테 편지 오고 어? 다른 나라 뭐 대통령 아무튼 저기 우두머리한테 무슨 총애를 받는 기운이 느껴지면 쟤 뭔가 있나 봐, 대단한가 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왕이 된 거야. 백제 왕으로 추대됩니다. 됐어? 그다음 마지막 제 막내가 그래서 얘들아 여기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다 갖다 놨지? 뭐 있지? 없네? 없어졌다. 사진 하나 갖다 놓은 거 있었는데 얘들아 제 막내가를 지워줬나 봐. 보겠습니다. 월명사, 스님 이름이야. 19채 향가고, 누이가 죽었기 때문에 추모적이고, 따라서 슬프겠죠. 그리고 여러 비유가 나오고, 종교적, 불교의 색채가 짙은 작품이고, 이 카카오톡은 언제부터 떠있던 거야? 제재는 누이의 죽음인데, 주제 봐.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야. 그래서 정제된 형식 및 고도의 서정성으로 현재 전해지는 향가 중에 최고봉으로 꼽힌다. 예술성. 예술 점수 만점. 자, 그래서 내용 정리를 보면 아까 말했지. 4대 4대 2로 나눈다고. 19채 한가는 처음 네 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 누구나 있잖아, 얘들아. 이승을 사는 이성은 누구나 있지. 내가 죽을까 봐도 두렵지만 그거 말고도 나 말고 내 주변인들이 나보다 먼저 죽었을 때 그 보내주는 그 과정도 힘들잖아. 근데 그게 있는 건 이승이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맨날 니네한테 죽인다 하지. 이미 죽어서 아니, 저기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 있으면 더 이상 이 문제로 걱정은 안 해도 돼. 안 그냐? 진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죽어봐야 알겠죠. 그 다음에 네 줄은 뭐냐면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이 여동생하고 나하고 한 가지에서 난 나뭇잎이야. 그럼 한 가지는 당연히 한 부모죠. 그럼 나뭇잎들이 동시에 아주 한 가지에서 났는데 누가 먼저 가을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야. 그게 인생 무상이죠. 여러분들 형제 자매 얘들 아니 원래 그 말이 있어. 온 순서는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어. 이 우리 교실에 있는 이 중에 1등으로 갈 사람이 꼭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야. 나이랑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거고, 얘들아. 뭔 사고가 있을지 몰라. 니네 이번에 그런 사고, 며칠 전에 그런 사고도 있어. 엄마랑 초등학생 딸이 길을 가는데 위에서 투신한 사람한테 부딪혀서 셋이 죽었어. 그런 애들이 종종 이러는데, 그리고 엄마랑 딸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냥 걸어가고 있었던 죄밖에 없거든. 근데 한 걸음만 빨랐거나 한 걸음만 느렸어도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잖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 비 엄청, 특히 가평에 놀러 갔던 고등학생, 중학생 형제 있는 부모랑 네 명이 글램핑장, 아니, 뭐야, 그 펜션 같은 거에 묵었는데 산사태 나가지고 무너져서 고등학생 큰아들만 살았어, 지금. 이건 도대체 왜?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그 큰아들의 존재는 기사에 나오지도 않았어. 중학생 아들까지 세 가족이 갔다가 전부 사망했다로 나왔는데 큰아들이 있었던 거야. 그 아들 지금 말도 못한대. 뭔가 의사소통이 되는 상황이 아니래. 기사 어제 왔거든. 도대체 왜? 아무도 모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줄은 그러니까 슬프다 해서 끝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이 부분 때문에 이 작품의 예술성이 높이 평가받는 거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여기. 마지막, 낙구에서 죽음에 불가해성. 죽음은 얘들아 도대체 왜,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어. 뭐 하느님은, 이건 뭐 하나님인가? 저기 다른 종교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해서 하느님은 어린애가 특히 빨리 뭔가 어린 존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랑하는 존재를 먼저 데려가신다. 막 이렇게도 사람들이 해석하려고 애를 쓰잖아? 근데 사실은 이제 아무도 모르죠. 죽음의 불가해성을 불교적으로 승화시키면서 다음 세상에서 그치, 불교에는 다음 세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서 옛날에 읽었더니 얘들아, 전생에 원수가 이번 생에 부부가 된대. 근데 사실 부부인지 부모 자식인지 내가 맨날 헷갈리거든? 부부였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넘겨서 본문 바로 볼게요. 여기도 봐봐. 밑에가 형찰로 쓰인 거거든? 근데 생사기른이라고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 밑에 봐. 생사로은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은은 서동요의 선화, 공주, 주, 은의 그 은이야. 숨기다 은자인데 우리가 그냥 조서로만 쓰는 거야. 음으로 읽는 거야. 그래서 생사의 길은 세 번째 얘만 지금 뜻으로 읽은 거지. 이렇게 읽게 되면 생사의 길은이라고 읽으면 얘만 훈독을 한 거야. 뜻으로 읽으면 훈독이라거든. 나머지는 음으로 읽은 거지. 생사 길은 뭘, 얘 얘만 이런 식으로 향차를 첫째 줄에서만 확인을 간단히 해봅니다. 내용을 볼게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할 거고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는 양쪽 다 실어주긴 할 거예요. 자,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겠어? 내가 있는 곳 이승이지. 여기에 있으므로 두려워하여. 대부분은 죽는 걸 무서워하죠. 어쨌든 안 죽어봤지만 모르니까 무서운 거지. 그래서 이건 따옴표를 해야 돼, 얘들아. 나는 간다. 이거는 누이의 말이야. 나는 간다. 이걸 못한 거야. 이걸 못 따르고 갔다는 건 누이가 뭔가 오래 투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죽음인 거지. 급사, 돌연사, 사고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왼쪽에 있네. 그렇죠?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그리고 실제로 얘들아, 암 같은 병에 걸려도 걸린 사람의 나이가 어릴수록 암세포도 젊기 때문에 더 빨리 전이가 된대. 근데 나이가 든 분이, 노인들이잖아? 암세포도 늙어가지고 느리대. 나도 알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달고 가는가? 그러면서 나왔다. 어느 가을, 얘들아,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노쇠하고 쇠퇴하는 계절이죠. 근데 인생에서 가을이라고 하면 얘들아, 노년기 도입을 말하는 겨울이면 이제 완전히 저기고, 한 중장년보다 조금 되지. 몇 살이요? 가을? 한 6, 70대? 자, 근데 이른 바람이 뭘 의미하냐면, 가을에 바람이 시기적으로 빠르다? 누이가 요절한 거야. 얘들아, 요절이 바로 젊은 나이에 죽는 거야. 요새는 수명이 길어져서 요새 기준으로 한 3, 40대까지는 요절로 볼 수 있을 거야. 50대도? 60대는 모르겠다. 자, 어느가 30대, 일단.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진 잎처럼 우리도 한 가지, 자, 한 부모. 한 가지에 났지만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가는 곳을 모른다. 서로 어디에 어떻게 언제 갈지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 낙구를 보세요. 마지막 두 줄 중요하지. 아. 자, 감탄사로 시작한 거. 시조 종장의 영향. 의가 아니야. 애라고 써야 돼. 시조 종장에 영향을 줬다고. 의가 되면 영향을 받은 게 돼버려. 시조 종장에 영향을 미쳤다. 아. 그러면서 비타찰, 극락. 어쨌든 하늘나라에서 만날 나. 우리 또는 만날 뭐 때. 그때까지 뭐 하면서 기다려? 돌을 닦으며 기다리련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슬픔의 종교적 승화. 종교적 승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지, 사실 얘들아. 우리가 왜 그런 시들도 봤잖아. 누이 동생은 아니지만 자식을 잃고 쓴 시들 좀 봤죠?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유리창. 정주영의 유리창. 또 있는데. 밥상. 힌트, 밥상. 뭔 숟가락이야. 김광균의 은수저. 그거는 전부 시인이 자녀를 잃고
이런 경험을 또 이번에 종교적이 아니라 뭐야? 예술적으로 시로 승화를 시킨 경우야. 그거 말고도 이제 남동생을 잃은 형이 쓴 시도 있고 나중에 이제 하게 될 거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다른 어떤 고차원적인 이 슬픔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고차원적인 뭔가 다른 것으로 이제 생산 창조 뭐 해냈다는 거에서 이 시가 높은 평가를 받는 거야. 알겠죠? 어, 그럼 이제 여러분 저희 왜 조금 쉬고 복습 테스트를 하고 시 암송을 하겠습니다. 잠만.